안녕하세요. 자, 이현진의 우문현답. 자, 오늘은 경복궁에 있는 세자의 공간인 자선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자의 공간을 동궁이라고 부릅니다. 동궁. 동궁, 즉 동쪽에 있다는 뜻이죠. 무엇을 중심으로? 자, 임금이 계신 공간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동쪽에서 우리가 뭐죠? 해가 뜨죠. 그래서 궁궐이 뜨는 해, 바로 세자죠. 동쪽에서 떠서 쭉 올라와서 중앙에 오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임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자는 어디에 산다? 임금을 중심으로 동쪽에. 그래서 우리가 동궁, 동궁마마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만약에 세자가 서쪽에 살았다면 서궁이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과거 왕조 시대에는 방향의 중심이 임금에게 있었어요. 자, 우리가 중국 청나라 말기에 아주 유명한 태후가 있죠. 황태후가. 흔히 우리가 서태후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자, 그분을 서태후라고 부른 이유는 그분이 자금성의 서쪽 공간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 뭡니까? 동쪽 공간에 자리 잡았던 동태후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방향을 나타내는 중심 누구? 임금이죠. 자, 조선시대에 전라좌수영. 자, 전라좌수영이 어디 있냐면 여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지도를 보면은 여수는 전라도의 오른쪽에 있잖아요. 바로 경상도랑 닿아 있는. 근데 왜 좌수영이라고 그럴까요? 바로 한양에서 임금이 보실 때는 그쪽이 왼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좌도 우도를 구분하는 것. 좌수영, 우수영의 기준이 누구다? 한양에서 임금이 보는 관점, 임금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경복궁의 자선당은 당연히 어디에? 경복궁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세자, 왕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정비의 큰아들. 즉, 조선시대에는 왕의 적장자가 세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조금 관련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조선 역사에서 왕의 적장자로 임금이 된 사람은 불과 한 7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왕의 큰아들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태어난 아들을 우리가 흔히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그리고 그 원자가 특별한 일이 없은 한 7살 무렵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자로 책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자로 책봉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자신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흔히 동궁 영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 본인이 공부하는 공간, 나중에는 그것이 어떤 정치적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을 보호하고 가리키는 공간, 이기사라든지 어떤 이런 전체적인 큰 공간이 임금과 거의 비슷한 구조로, 다만 크기는 작지만 임금과 같은 비슷한 형식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것이 왕세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복궁에서는 바로 그러한 공간을,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자선당입니다. 자선당. 그래서 현재는 자선당, 비현각 이런 건물들이 지금 복원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동궁에서의 세자의 일과는 어떨까요? 우선 기상. 몇 시쯤 일어날까요? 아마 지금 따지면 한 4시 반에서 5시 정도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7살 무렵 되는 친구가 새벽 5시 정도에 일어난다?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과 중에 하나는 바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할머니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럼 할머니는 막 주무시다가 왔냐 모르시겠어요? 그러진 않으시겠죠. 미리 정자를 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받으시면서 어제는 어떻게 지냈고 오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이런 걸 돌아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럼 아버지는 어제 나 회식하느라 한잔해서 피곤해 오지 마. 이러진 않으시겠죠. 역시 아버님도 역시 왕으로서 자기 일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정조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공부의 진도라든지 필요하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혜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아버지로서 내릴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아버님 오늘 어떤 음식을 드시나 그래서 시선이라 그래서 음식을 살펴보기도 하고, 혹은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면 어떤 약을 드실까요? 그래서 시탕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자, 이런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자기 공간에 돌아와서 본인의 일, 이제 자신의
역할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래서 보통 할아버지, 아버지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법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혜를 얻기도 하고 충고를 듣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고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의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아주 핵가족화되고 가족이 단순화되면서 실제로 뭐 가족끼리 식사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각자 밥을 먹고, 심지어 며칠 동안 아이들하고 부모가 서로 얼굴을 본 적도 없다. 아버지가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교육의 부재가 아마도 좀 인성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교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학생 생활의 문제점들은 아마 이런 어떤 가정의 교육의 부재로부터 좀 출발하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문안인사 등을 하고 나서는 이제 본인의 일과를 시작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과는 뭐겠습니까? 역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학습. 그래서 세자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입학이라 그래서 스승을 모시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최고의 교육관인 성균관에 가서 자, 이런 전차로 스승을 모십니다라고 예를 취하고 또 스승이 네, 제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예를 취하는 거죠. 물론 실질적인 모든 공부는 동궁, 세자의 공간인 동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세자도 수업료를 낼까요? 그렇죠. 수업료를 내야죠. 그래서 흔히 보통 이런 수업료 우리가 속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속수. 즉 고기 꾸러미 같은 예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바치는 행동, 수업료를 내는 의식, 이것을 우리가 흔히 속수지례라고 부릅니다. 속수지례. 그래서 논을 쓰신 공자님 같은 경우도 공자님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속수지례를 행한 사람치고 가르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즉 수업료 들고 찾아오면 다 가르쳤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고려 말에 유명한 그 이규보라는 분의 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신의 집을 지키는 강아지에게 멍멍이에게 쓴 글에 보면 야 이놈 바둑아 혹시 누가 쟁반에 과일이랑 고기를 싸갖고 온다면 절대 짖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등장할 정도로. 그래서 속수지례라는 용어를 씁니다. 입학령을 하고 나서 이제 본인의 공간에서 수업을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하루에 3번 수업을 합니다. 조강, 주강, 석강. 그리고 중간중간에 소대라 그래서 또 스승을 특별히 모셔다가 과외처럼 교육을 받기도 하고 저녁엔 야대라 그래서 야간 자습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5일에 한 번씩 시험을 봅니다. 자, 조선시대 공부의 첫 번째는 외우는 거죠. 암기를 하는 거죠, 전부. 그래서 다 암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이후에 뜻을 찾고 뜻을 갖는 거죠. 응?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 시험을 보고 나서 뭡니까? 성적을 다 매기는 겁니다. 통, 불통, 이런 약초, 이렇게 또 지금 따지면 수미양가처럼 나누는 그런 방식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7살쯤 되는 소년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문안인사 다 드리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저녁엔 야간 자습까지 하면서 지금 따지면 밤 10시나 11시쯤 취침해야 된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영화를 보면은 영조가 어린 새손을 가리키는데 영조가 보면 이렇게 새손이 꾸벅꾸벅 조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것만 할까요? 또 세자는 육예라 그래서 시서, 예학, 서수, 말타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수학도 쓸 줄 알아야 되고 활쏘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따지면 뭡니까? 요새 아이들 태권도장 다니고 서예학원, 미술학원 다니는 것처럼 다 해야 되는 거죠. 또 공식적으로 세자의 업무 중에서는 외국 사신이 오면 가서 맞는 것이 또 세자의 일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임금이 우리 세종대왕처럼 가끔 몸이 아프시죠. 나 온양 좀 다녀올게. 그럼 또 대신 나라를 다스리는 대리청정을 해야 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종묘에 제를 지내러 가는 거죠. 자, 1년에 5번씩 돼야 가는데 제사를 지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임금이 가지 않을 때는 대신 가기도 하고 순회율, 흔히 친행, 서팽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 세자의 공간. 그래서 세자의 숙소인 자선당과 그 옆에 비영각이라는 공간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트레이닝을 거쳐서 가장 이상적인 군주를 만들어내는 것.
자, 이것이 세자교육의 핵심인 거죠. 그래야 그 이상적인 군주가 바로 백성을 편안히 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한 임금은 누굴까요? 세자 생활을. 아마 뭐니 해도 정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살에 자기 아버지가 뒤주에서 돌아가시는 걸 봤고 어떻게든 내가 많은 눈초리를 극복하고 이겨내서 임금이 돼야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잘 견뎌내고 임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일성록이라 해서 일기로 다 적어냅니다. 자, 정조가 일기를 쓰니 그 아들인 순조가 일기를 쓰지 않을까요? 당연히 쓰겠죠. 그럼 순조가 쓰니까 그 뒤는 당연히 따라 쓰는 겁니다. 150년 동안 임금의 일기가 있는 나라. 조선이죠. 그리고 역시 또 세계기록유산이 됐잖아요. 일성록이. 자, 이런 트레이닝을 하는 공간, 임금들에게 모든 준비를 하는 공간이 바로 동궁이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런 세자 생활을 28년 하고 문종처럼 정작 임금 생활은 한 2, 3년밖에 하지 못한 뭐 이런 임금도 있으니까 뭐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경복궁에 있는 이런 세자의 공간 동궁을 보다 보면은 몇 가지 재미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뭐냐면 문의 이름이 이극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극. 자, 임금은 뭐죠? 흔히가 우리 임금을 태극 혹은 일극. 그러니까 여기는 이극. 두 번째 이 뭐죠? 넘버 2의 문. 자, 그래서 세자 전용 출입문 같은 성격을 가진 이제 그런 류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 그 이극문을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모문이라고 하는 문이 나옵니다. 이모. 이모 뭘까요? 엄마 동생? 그건 뜻이 아니고 이모. 즉 선대왕이 내리신 교훈을 본받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세자는 내 앞에 아버지, 할아버지들을 다 연구해서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문의 이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의 이름이죠. 그래서 과거 시대에 가장 심한 욕은 뭐냐면 바로 이 지애비만도 못한 놈이었어요. 그 즉 뭐냐면 아버지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지금식으로 뭐 아버지보다 돈을 많이 벌어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좋은 점들 다 본받고 나서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아들이 해야 될, 그 자식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아버지를 뛰어넘는 일.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한 조선의 7번째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뭡니까? 한 6명 정도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조선의 왕이 20명이 넘잖아요. 16번 왕은 15명 다 공부해야 되고. 그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든 앞의 조상들 다 공부하고 연구해서 나는 더 훌륭한 임금이 되겠습니다라는 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피곤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문의 이름이죠. 이모문. 또 하나 지금은 우리가 궁궐의 화장실, 뭐 지금의 우리가 공중 화장실을 쓰지만 과거에는 이 경복궁에 뭐 20군데가 넘는 곳에 그런 측간 화장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2군데를 이제 복원해 놓은 것이 마침 이 동궁 영역에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형식만 이렇게 틀을 잡아놨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안에 있는 작은 건물이 바로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시설이 있었다, 우리도. 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는데, 묘하게도, 가끔 지나다 보면은 많은 외국인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왜? 아무 말이 없잖아요. 써있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 눈에 뭡니까? 이렇게 아치 형식으로 된 아름다운 문 안에 있는 작은 예쁜 건물. 한옥이네? 그래서 그 앞에서 찰칵 기념 촬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뭐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왕실의 화장실은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왕실의 어른들은 우리가 흔히 측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따지면 아이들 그 변기 같은, 일종의 휴대용 혹은 이동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것을 매우틀, 뭐 매화틀 이런 용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하고, 그 외에 경복궁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 위한 측간 시설이 경복궁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자의 공간에 관한 모든 형식적인 구조를 완성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고민은 뭐냐면 어떤 임금이 되도록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동궁 중에서 세자의 숙소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자선당입니다. 자선당.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아주 근본적인 마음을 세자 시절부터 기르고 훈련하고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녀야지만 비로소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 백성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경복궁이 조선 전기 명종 때 큰 화재를 겪고 나서 당시 새로 큰 복원공사를 하는데요. 당시에 이 세자의 숙소인 동궁, 이 자선당에 대한 상량문을 누가 쓰냐면 바로 퇴계 이황 선생이 쓰십니다. 그때 퇴계 이황 선생이 남기신 말이 비록 왕손이 민가에 살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삶과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를 꼭 돌아보게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됩니다. 라는 글을 남기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임금이 되기 위한, 군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키는 공간. 이것이 바로 세자의 공간 동궁입니다.